반갑습니다. 시니어들의 궁금증을 정석대로 풀어드리는 시니어 정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드시죠?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뛰는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리 잡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아껴서 고생하는 자식들 생활비에 보태주기도 하고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적은 돈조차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국세청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큰돈이 오가는 것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첨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버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은지, 부모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자녀의 생활비로 쓰이는 건 아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이 나중에 자녀에게 뜻밖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떳떳하게 마음을 전하는 진짜 정석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뒤 여러분은 자식에게 그저 돈을 보태주는 부모를 넘어 자식의 경제적 미래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주는 지혜로운 멘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마스터해야 할 기술은 바로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 다시 말해 차용증 작성의 정석입니다. 주변을 보면 내 자식한테 돈 좀 빌려주는데 무슨 계약서까지 쓰고 유난을 떨어? 남들이 보면 웃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국세청 조사관은 남이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에 오고 간 돈에 대해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돈을 무조건 공짜로 준 돈, 즉 증여로 간주합니다. 일단 증여세부터 때리고 본다는 뜻이죠. 나중에 세무조사관 앞에 가서 아니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예요 라고 백날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억 1739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상으로, 즉 이자 없이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걸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해서 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1739만 원에 4.6%를 곱하면 약 999만 9,994원이 나옵니다. 즉, 딱 1,000만 원에 미치지 않죠. 따라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주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 한 장에 돈 빌려줌이라고 낙서하듯 썼다고 해서 국세청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어제 오늘 급조한 가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 바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공증 사무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십시오. 만약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본인과 자녀의 이메일로 차용증 파일을 서로 주고받아 날짜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청의 날카로운 의심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둘째, 상환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자녀가 매달 혹은 매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원금을 꾸준히 갚고 있다는 것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비록 무이자라 할지라도 원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훗날 국세청 조사관이 들이닥쳐도
보세요. 이건 진짜 빌려주고 갚는 거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조사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내용 증명까지 받아뒀죠. 그런데 3년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관은 김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3년 동안 아버지께 돈을 갚은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네요?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 김 씨는 차용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자녀의 급여일 다음 날 부모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정석은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게 도와주는 인지상정까지는 국가가 터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생각하는 통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아들에게 부모님이 기특하다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매달 2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아들이 스스로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가 돈을 주는 것은 재산의 이전, 즉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아직 공부 중인 유학생 자녀나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라 소득이 아예 없는 자녀에게 보내는 실질적인 학비, 월세, 최소한의 식비 등은 전액비과세입니다. 즉, 돈을 받는 사람인 자녀의 경제적 자립 능력 유무에 따라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혼 축의금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부모님이 결혼식 날 들어온 축의금을 봉투째 자녀에게 건네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급하게 필요할 때 써라 하시면서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축의금은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낸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이론적으로는 증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습법이라는 게 있죠. 자녀가 그 축의금을 결혼식 비용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신혼집에 들어갈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사는데 사용했다면 국세청도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서 드리는 정석 꿀팁. 결혼식이 끝나면 축의금 명부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 아파트를 살 때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묻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당시 기록해둔 명부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위험한 실수, 바로 현금 인출입니다. 현금으로 조금씩 인출해서 수백만 원씩 챙겨주면 국세청이 무슨 수로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20년 전이라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권에는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이라는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본인 통장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열어볼 수 있는 감시 리스트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머리를 써서 하루에 900만 원씩 며칠 나눠서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STR 의심거래 보고제도이라는 더 촘촘한 그물망에 걸리게 됩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고객이 1,000만 원 보고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금액을 쪼개서 출금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담당 직원에게 경고 알람을 보내고 이는 더 정밀한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내다봅니다. 당장 현금을 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재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생활비 수준을 분석합니다. 연봉은 3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는 매달 500만 원씩 쓰네? 이 차액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의문이 생기는 순간 부모님의 계좌를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오래전에 뽑아둔 현금 준 거다라고 말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꼼수를 쓰려다 가산세까지 더해져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정석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용이 길었으니 딱 3가지만 머릿속에 저장하고 가십시오. 첫째,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는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하십시오. 단, 작성 당일의 공증과 매달 소액이라도 상환하는 거래 기록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둘째, 생활비와 학비는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자녀에게 주는 돈은 증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현금 쪼개기 인출은 국세청 AI 시스템에 걸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절대 피하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뜨겁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기술은 차갑고 냉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법적으로 떳떳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분명 고마워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춘과 봄맞이, 대청소 시즌을 맞아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2월에 이것 버리면 집안 재물은 다 날아갑니다.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놓치면 후회할 고급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